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 모두 2년이나 남은 총선을 지금 바라보면서 치열한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친윤 모임, 민들레 모임 만들려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와 코인은 폭락하고 이른바 영끌에서 산 집값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과 그에 따른 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급락세로 장중에 연 저점이 무너졌고 환율도 급등해서 1,290원 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름값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2,07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경유값은 또다시 휘발유 가격을 역전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재고 출하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법안 통과 시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지난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할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피해자라면서도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 또 그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장중 기록했던 연 저점이 무너졌고 오후 들어서는 어제보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오전보다 코스피 상황이 더 좋지 않다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시작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5.66포인트, 1.76% 내린 2,550.21의 장을 열었는데요. 곧바로 지난달 12일 장중 기록한 연 저점이 무너진 데 이어 오후 들어서는 3%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3.2% 넘게, 조금 전에는 3.35%까지 넘게 떨어진 2,51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뉴욕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겁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해 1,280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이 현지 시각 기준 내일과 모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입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던 연준이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0.25%포인트씩 올리는 베이비 스텝 기조를 이어갈 경우 하반기엔 한미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화가 더 약세를 보여 외국인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FOMC 전후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시내에서 점심으로 칼국수 한 그릇을 먹고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셨더니 딱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요즘 10,000원 한 장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람들의 비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비 얼마나 올랐는지 좀 볼까요? 직장인이 부담 없이 먹는 메뉴를 중심으로 추려봤는데요. 먼저 냉면입니다. 냉면은 한 그릇에 9.9% 올라서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먹었던 칼국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1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여기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한 잔 마시려면 5,000원은 더 줘야 되니까 10,000원을 훌쩍 넘기죠.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바로 런치플레이션입니다. 점심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조합한 건데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서 지갑이 얇아진 직장인들, 5천 원 안팎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면은 보통 15,000원에서 2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도시락을 찾게 되고 뭐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게 되고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찾게 되는 것 같고. 이 냉장고 파먹기는 들어보셨죠? 식재료를 따로 사지 않고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남아있는 것만으로 요리하는 걸 뜻하는데요. 동영상 플랫폼에 냉장고 파먹기를 검색해봤습니다. 영상과 함께 여기저기에 절약이라는 연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는 식비 절약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밥만 먹고 사는데 등골이 휘고 또 월급이 2배속으로 줄고 있다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식비를 절약하는 비법이 담긴 영상도 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급 레스토랑이나 명품을 자랑했던 플렉스 인증이 이어졌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문제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밥상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장 보는 시민들도 또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식재료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망원시장 채소가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농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이곳 채소가게의 양파 가격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큰 양파 한 망에 8,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5,000원 정도 하던 가격이 당장 오늘 500원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깐마늘이 한 팩에 2,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이 큰 마늘은 50알에 25,000원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가게에 가져다 놓고 팔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상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야채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양파 같은 거나 마늘 같은 게 손이 좀 안 오더라고요. 손님들이. 네, 이곳 채소가게 사장님은 마늘과 양파 외에도 농산물 가격이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에서 30% 올랐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체감하기로는 한 달 전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역대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을 보면 마늘은 54일째 상승 심각 단계가 이어져 지난해와 비교해 44.8%가 올랐고 양파는 무려 70.9%가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데다가 농산물은 당일 판매를 하지 못하면 폐품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들도 밥상 물가 부담에 장바구니 채우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가뭄 대책비를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치솟는 물가가 언제 잡힐지 가늠할 수 없어 서민들의 부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망원시장 채소가게 앞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화물연대 파업은 오늘로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4차 교섭도 결렬돼서 파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포항제철에서는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파업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나가 계시군요. 파업 차질, 공장 가동 중단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별다른 충돌 없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 400여 명이 이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다른 파업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인근에서 이곳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북 담양의 경우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몰려 있는데 파업으로 시멘트 육로 수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한 시멘트를 일시 저장하는 4일로도 거의 가득 차 공장 가동 중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부터 선제 공장과 냉영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선제 제품 하루 약 7,500톤, 냉연 제품 하루 약 4,500톤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포스코는 총 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열연 후판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 출입량이 지난달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인천항도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 출입량이 평상시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수출 화물이 부분적으로 터미널로 반입되고 있지만 선박의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업계의 하루 평균 출하량도 파업 전 평균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일주일간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체포되지는 않은 30명에 대해서 입건전 조사에 착수하고 세증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서 YTN 이서우입니다. 기름값이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또 외식 물가 지수도 작년에 비해 7.4%나 올랐습니다. 물가 급등의 저성장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면서 코스피가 장중 3% 하락률을 기록하고 또 코인 시장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양상인데요. 물가 급등에 주식과 가상화폐 또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난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크게 급락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습니까? 거의 6만 원대 초반까지 왔습니다. 뭐 아직 오늘 6만 원 선이 깨진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현재 뉴욕 증시의 선물 시장의 낙폭이 크거든요. 이렇게 네. 한다면 6만 원 선도 실은 우리가 굳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전저점이 한 2,550선이었었고요. 연중요. 보통 우리가 고점 대비 20% 빠지는 약세장의 초입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2,600선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2,550을 갔다가 2,600을 회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선 모두 무너졌습니다. 2,600도 바로 깨졌고요. 예. 2,550선도 장 시작하자마자 깨지면서 지금은 너무나 좀 안타깝지만 2,500선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네, 이런 저희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지금 기름 넣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네. 기름값이 너무 올랐던데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름값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자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뭔가? 바로 기름값입니다. 바로 국제 유가가 거의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건데요. 자, 국내 주유소의 평균 가격 휘발유, 경유 다 거의 예외가 네. 없습니다. 경유는 지금 러시아발 사태 때문에 평균 2,1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서울이나 뭐 강남, 용산의 좀 특정 지역은 더 비싸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경유가 3,000원에 파는 그런 주유소까지도 그러니까요. 나온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1년 만에 휘발유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60% 넘게 올랐는데 전문가들이 일단 이런 상승 기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국의 상황 한번 보면은 갤런당 뭐 2000년대 초반에 1달러, 1.5달러 시절도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유가도 오르면서 뭐 2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최근들 보면요. 2012년을 기점으로 갤런당 3달러가 고착화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5달러,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6달러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갤런이라는 것이 한 3.7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원화 환율 환산해 보면 거의 우리가 한 뭐 7,000원, 7,500원이라고 하면 미국이 한 6,000원 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미국이 기름 싸다는 얘기도 옛말이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의 차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기름값에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저렇게 속절없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엄재민 앵커가 이제 10,000원 들고 점심 먹을 수가 없다. 네. 너무 이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외식 갈 때 우리가 치킨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치킨 가격이 보통 2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이제 3만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유 얘기예요. 우리가 기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을 복합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상기후까지 더해지면서 먹거리 가격까지도 굉장히 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치킨을 이야기하셨는데 치킨 보면 일단
치킨, 뭐 닭게 육개 가격이 있겠죠. 네. 그렇죠. 여기에 밀가루를 묻혀야 되니까 밀가루 있겠죠. 예. 이걸 태워야 되니까 식용유 가격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다 오르게 되면서 치킨 3만 원 시대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한번 던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현 상황이라면 치킨 3만 원 시대도 뭐 진짜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 시대가 오고, 근데 지금 유가는 뭐 200달러 국제 유가 갤런당 200달러까지 간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게 혹시 더 오르는 것 아닌가 네.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연말 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들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일단은 현재 물가를 잡을 어떤 요인도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물가를 누르려면 두 가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름값,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국제 유가를 현재 잡을 수 있는 요인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산유국들도 증산을 안 해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 먹거리 가격은 계속해서 수급이 깨지고 있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먹거리 가격, 유가도 못 잡으면은 물가는 지속되는데 지금 어떤 우리 아까 외식 물가도 봤지만 네. 서비스 물가도 함께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외식 예. 물가에는 뭐 인건비 이게 다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현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이 뭐 중립 정점도 아니라 어쩌면 뭐 시작 단계 네. 뭐 이런 단계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언제 끝날까는 점치기가 어려운 정도인 그렇죠. 건가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내년 1분기까지 인플레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기간에 대한 예측이지. 가령 전기요금만 현재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현실화를 할 경우에는 6%는 그대로 넘어가 그렇죠. 버리거든요. 예. 이런 상황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만 수급이 좀 더 깨지면 80년대에는 뭐 12%까지 갔었는데 두 자릿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조금씩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손해를 보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전기값까지 올리면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했는데 주식시장이 오늘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네. 코인 시장도 급락하고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과 그 외의 통화, 뭐 이제 알트코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26,000달러. 1 비트코인이요.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냐면 우리 한창 비트코인이 뜨거울 때 2017, 18 넘어갈 때가 이제 2만 달러 넘어가고 2만 1,000이었던 게 예. 그대로 하락해서 뭐 4,000달러까지 폭락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6만 달러까지 가는 뭐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그 6만 달러짜리가 지금 2만 6천 달러까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 코인이 먼저 무너지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있습니다. 개발 이슈,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요,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즉, 내가 100만 원으로 살았다면 이제 150만 원이 있어도 못 삽니다. 그렇군요. 예, 내 월급만 안 오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수중에 돈이 늘 부족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고여 있는 곳들, 우리가 말하는 자산 시장에 있는 돈을 깨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자산 시장부터 먼저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코인이 먼저 깨지는 거고요. 예. 주식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먼저 깨는 거고요. 이제 주식이 다 깨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을 죽이고 이게 경기 침체로 오게 되는 이런 패턴인데 이번에는 그게 안 오겠지를 많은 좀 바람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과거의 똑같은 패턴을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제 주식시장, 코인시장 전망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가기 전에 이 두 시장 전망을 좀 여쭤보고 네.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손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손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계좌를 열어보시면 마이너스 40%, 뭐 이 정도도 거의 평균 가격. 열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손절은 의미가 없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미국의 FOMC 회의, 이제 금리 결정 회의가 있고요. 그 결과가 우리나라 목요일 날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만에 하나 연준이 뭐 주식을 지키겠다라든가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해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네. 이미 시장은 약세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약세장은요 20%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15% 정도는 또 하락을 합니다. 아, 뭐 기간의 문제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주식을 사라 팔아라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과거 패턴상 한 번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시장이 깨지게 되면 우리 이제 3,300이었으니까 네. 2,600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군요. 2,500도 위태하게 된다면
글쎄요. 현재 이런 약세 구간들은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코인 시장 보자면 왜 한번 비트코인이 무너졌을 때 네. 존버라고 해서 이제 버티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좀 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버티면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지만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만 돈이 네. 써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먹고 자랐던 예. 코인, 또 메타버스, NFT 뭐 한때 20억에 팔렸던 거 지금 800만 원 줘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외의 것들의 자산 가격은 굉장히 급락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일단은 전고점이죠. 네. 한 22,000달러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를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 전망, 코인 시장 전망이 전문가마다 많이 엇갈리고 있는 네. 상황일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도 요새 좀 주춤하고 있고 네. 강남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실제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주 만에 상승세가 꺾여서 네. 일단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버티고 있던 두 지역이 있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할 수 있는 많이 불렸던 네. 용산과 강남이었었는데 이쪽 지역에서도 드디어 급매물들이 뭐 강남 4구 중에서 송파구의 정도에서 이제 나온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네. 부동산이란 자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 가격 하락에 있어서 거의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네. 가령 2008년 말 위기를 봐도 주식시장은 2008년, 9년에 무너졌지만 부동산은 2010년에 저점을 그렇군요. 찍었거든요. 예. 그러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과거 어떨 때에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씨가 네. 마지막은 부동산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뉴스 열심히 챙기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검찰이 지난주 목요일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표 종용이 이뤄진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는 모두 13곳이 지목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특정 산하기관 한 곳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두고 취임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주 수사가 본격화한 지 2달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산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이번엔 좀 다른 면이 있습니까? 네, 검찰은 그동안 산업부 산하기관들과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는데요. 조사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그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했던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환경부 수사 당시에는 사태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명확한 물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산업부 수사에서도 검찰이 관계자 진술 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 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처 장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개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비슷한 취지의 법안에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 내용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말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지금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간소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죠.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여야가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 모임 민들레 출범을 두고 내부 갈등 양상도 있었는데 일단은 표면상으로 좀 가라앉은 겁니까? 네, 친윤계 의원 모임 민들레가 출범을 미루기로 하면서 개파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연루된 성상남 및 증거인멸 의혹 징계를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가 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윤리위가 27일로 늦춰졌다면서 길게 끌 게 아니라 신속하게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아직 정확한 윤리위 일정은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의혹만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징계 사유로 포함해 판단한다면 윤리위 결론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계없이 최재형 의원이 맡은 혁신위원회를 통한 공천제도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컷오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선 압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두서없이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공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민주당은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4선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3선 도종환 의원을 전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사들을 인선했고 안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준비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준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개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자 이광재 전 의원은 단합을 위해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에게 전당대회를 불출마하라고 권유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전해철 의원은 필요하다면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당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고 제 의견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직 다른 주자들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규칙도 일찌감치 정한다는 게 비대위 계획인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도 개파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강조해온 만큼 내실이 있을 걸로 기대가 큰데요. 오찬장으로 이동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놓고 환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총님을 뵈야 되는데 이제 뭐 취임하시고 워낙 바쁘셔가지고 벌써 이 용산 이쪽이 개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벌써 왔다 같은데. 청와대는 과거에 그래도 가끔씩 개방을 했잖아요. 가끔 거기에 이렇게 더 제한이 돼 있어.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었고. 여기야말로 뭐 러일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120년 동안 국민들에게는 금단의 지역이다 보니까 좀 상당히 뭐 볼 게 청와대보다 많지는 않아도 와보시는 분들이 좀 약간 감개무량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앞으로 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오늘 오후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화마을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역대 영부인을 찾아 인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활동에 시동을 건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달 말 윤 대통령의 첫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수도 포위 작전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길목의 다리를 폭파해서 러시아의 진군을 늦췄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공습을 피해서 무너진 다리 밑에 모인 피난민들의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며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키이우 이르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붕괴된 다리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곳은 키이우와 이르핀을 연결하던 다리가 있던 곳입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키이우 입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키이우와 외곽도시 이르핀을 잇던 다리들을 폭파시켰는데요. 이 다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다리 상황 계속해서 부서져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도시 이르핀과 부차의 주민들도 당시 다리가 폭파되면서 이 다리 밑에 숨어서 구조를 기다려야만 했고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습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그 모습이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는데요. 3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 무너진 다리 잔해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하는 벽화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피난 과정에서 숨진 아이들과 주민들을 추모하는 십자가 수십 개가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다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보존돼서 러시아가 벌인 참상을 알리고 숨진 우크라이나인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다리 옆으로 간이도로가 개설돼서 통행은 다시 재개된 상황이고 이 다리 또 옆으로도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이 폐허가 된 지역을 취재하면서 키이우 현지 언론인을 만났다고요?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건 키이우 부차시의 지역 방송사 포글리아드 소속의 기자 알렉스입니다. 포글리아드는 키이우 부차시의 지역 언론사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지난 5년 동안 생생한 뉴스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했던 지난 3월 15일 부차 침공 당시 폭격을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송사가 있던 2층 건물은 모든 창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부 사무공간부터 크로마키 촬영용 스튜디오까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구 작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나무 판자들을 세워서 외부인의 출입만 겨우 막아둔 상태입니다. 알렉스는 당시 러시아군이 부차의 모든 지역 방송사를 파괴해 방송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카메라 등 방송 장비마저도 모두 파괴하거나 훔쳐가 현재까지도 방송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y occupied it for a few weeks. They destroyed and robbed whole the office. They stole every gear, like for a few millions of dollars, like.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벌어진 부차시에서는 건물 16,000여 채가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3,800여 채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피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이우 이르핀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첫 발사체 누리호 발사 두 번째 도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구원들은 마지막까지 점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긴장과 설렘이 감도는 나로 우주센터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절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인데 현재 나로 우주센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발사 이틀을 앞둔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는 벌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막판까지 점검을 거듭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오는 15일 모레 오후 4시쯤 우주로 힘차게 도약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3단 로켓이 합쳐진 형태로 높이는 아파트 17층에 달하는 47m, 무게는 200톤에 달합니다. 누리호에 실린 1.5톤급 위성을 대기권 600에서 800km 사이 궤도에 올려두는 것이 이번 임무 목표입니다. 만약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독자적으로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지난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성능 검증 위성과 4개의 큐브 위성이 함께 탑재됩니다. 큐브 위성은 일종의 꼬마 위성으로 성능 검증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일주일 뒤부터 차례로 떨어져 나와 지구 대기나 미세먼지 관측 등 각각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이번에는 1차 발사 때 실패 원인이었던 3단 엔진 조기 연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헬륨 탱크 하부 고정 장치를 강화하고 맨홀 덮개 뚜껑도 9kg까지 무게를 늘렸습니다. 그럼 누리호 발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기까지 남은 변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누리호 발사에 필요한 기술적인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에 구름이 많이 껴있고 간간히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전날인 내일 비가 많이 온다면 발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현재 3단 결합까지 완료돼 조립동에 보관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쯤 조립동에서 1.8km 떨어진 발사대까지 무진동 차량의 수평으로 실려서 옮겨지는데요. 발사체 자체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돼 있지만 발사대까지 구불구불한 비탈길을 거쳐야 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길이 미끄러워 이송 작업 도중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일 비 예보가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5mm 이내로 적어 이송 작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연구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발사 당일 날씨도 관건인데요.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하여야 하고 고층풍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주변에 떨어지는 낙뢰도 없어야 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우주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과 태양 흑점 폭발 등 우주 환경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저녁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기술적인 상황과 날씨 조건 등을 점검한 뒤 발사 일정 진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자력 우주개발 시대가 열리길 기원하는 모두의 염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지면서 국내 여행사의 일본 관광 예약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자유여행을 금지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여행사에 일본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방일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이곳 하나투어에는 일본 여행 관련 문의와 예약이 큰 폭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5일 사이에 들어온 이 예약 건수는 직전 일주일보다 무려 284%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에서 일본행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24%로 커졌습니다. 이어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도 예약 건수가 100% 가까이 늘어났고 일본행 상품 비중도 25%로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의 단체 관광에 필요한 절차를 지난 10일부터 개시했습니다. 2020년 4월 이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단체가 지켜야 할 지침이 상당히 까다롭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주 1 한국대사관 앞은 긴 줄로 정말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제가 오늘 가봤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유여행 형태의 관광 목적 입국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패키지 여행 일정에 일부 자유시간을 두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의 비자를 단체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일본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은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는 때를 대비해서 여행 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식사 중 대화도 자제해야 하고 인솔자는 교통수단 동선은 물론 음식점 내 착석 위치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행 상품 판매와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첫 입국은 이르면 열흘 뒤인 이달 말쯤, 본격적인 입국은 다음 달 초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행업자는 입국자 건강 확인 시스템 아이디를 신청해야 하며 이틀 뒤 아이디 발급 이후에 여권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일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비자 발급 과정 2주 정도 걸립니다. 여행업계는 2년 넘게 중단된 무비자 체류 제도가 재개돼야 코로나19로 억제됐던 이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 항공료가 싼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려면 한일 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자 할머니들은 이번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문을 두드리며 국제사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호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 그랬는데도 일본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죄와 진상규명 이런 한 가지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할머니 연세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나눔 집에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영수야, 죽기 전에 이 해결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9세 나는 할머니들도 있고 전부 다 90은 넘었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은 기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이거 고문방지위원회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을 반영하라며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삼각지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위 과정에서 지하철 4호선 상하행선이 모두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하던 일부 시민들이 항의했습니다. 한 남성이 태어난 지 2달 된 강아지를 주둥이째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포착돼 관계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전북 정읍의 한 주택 옥상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주둥이를 움켜쥔 채 들어올려 혼내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영상에는 강아지가 약 30초간 비명을 지르다가 남성에 의해 제압된 뒤 소리를 내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정읍시청 축산과와 동행해 남성으로부터 강아지 3마리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극우단체가 성소수자 축제를 습격할 계획을 짰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다호주 코들레인시 경찰이 전날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지닌 구단체 패트리엇 프론티어 소속 회원 31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코들레인시 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를 공격하기 위해 연막탄을 준비했고 구체적인 공격 계획까지 문서로 남겼습니다. 현재 수도권 북부 지역과 영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는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요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접을 수 있는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 경기 북부 지역에는 60mm가 넘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해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8도, 대전과 대구는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 대전과 광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다행히 누리호가 이송되는 시각에는 1mm의 적은 양만 내리겠고요. 발사 예정일인 모레는 하늘빛만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 모두 2년이나 남은 총선을 바라보면서 정확히 말하면 공천을 바라보면서 권력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친문재인계가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윤 모임인 민들레 모임을 만들려다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준 교수, 배종찬 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